유치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그겁니다. 공사대금인데 돈을 유치권 주장하는 금액을 인수를 하지 않고 그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매 개시 등기 전부터 점유를 했느냐,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경매의 신 양성용 국장입니다. 경매 물건을 보시다가 혹은 경매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유치권, 공사대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내용들을 간단 명료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공사대금입니다. 공사를 하고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경매에 진행되는 물건에다가 자기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권리나 어떤 행위들을 하고 들어오면,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입찰 들어가는 사람이나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 그 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난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뭐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장되어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그것을 한번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그겁니다. 공사대금인데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 그 다른 사람의 집이죠. 다른 사람 소유의 집. 타인의 물건에 두 번째, 이 받으려고 하는 돈과 그리고 이 물건 사이의 결연성, 그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A인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 그거 가지고 유치권 주장이 안 됩니다. 내가 A라는 사람 집을 공사를 해줬다. 근데 그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그때는 그 집하고 공사대금 사이에 관계가 있죠. 이게 결연성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계약서상 계약서상 변적이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을 받아야 되는 그 시기가 도래 와야 됩니다. 그 변제기가 와야 된다. 도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약서상에 보통 흔하게 나오는 게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유치권을 정상적인 유치권이라도 그 계약서상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5가지 정도 요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치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그겁니다. 점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거든요. 점유는 아파트면 아파트 그 공간을, 상가면 상가 그 공간을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점유 관계를 따집니다. 그런데 점유 관계를 따질 적에 유치권이 설령 정상적인 유치권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낙찰자 입장에서 돈을 유치권 주장하는 금액을 인수를 하지 않고 그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찾는 방법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점유를 하는 시점이 경매를 집어넣은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 전부터 점유를 했느냐,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경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점유했다는 것만 우리가 입증할 수 있으면 유치권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럼 확인할 수 있느냐? 유치권 신고서나 프랜카드나 혹은 실제로 점유하고 있거나 어떤 유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유치권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걸 따지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하면 첫 번째, 매각물건 명세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거기 유치권을 주장하는 시점이 언젠지 나와 있는지 따져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는 경매를 시작한 시점에 경매를 집어넣으면 한 달 남짓 상간에 법원 집행관들이
현장을 방문하여서 임차인들이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유치권 관련한 그 내용들이 만약에 유치권을 프랜카드를 있다든지 아니면 유치권 주장을 한다든지 유치권에 관련된 거를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 법원 공무원들이 자기들 그 현황 조사서상에 그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현황 조사서가 그나마 경매 서류 중에서 가장 먼저 작성되는 서류니까 그 시점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두 번째, 사진입니다.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감정평가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상에 바깥 외부 사진, 안에 내부 사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그 감정평가서상 사진에 유치권 행사 중 하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지 없는지가 보통 그 감정평가서상 외부 사진에 대부분 나옵니다. 주장을 하고 있으면.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면 없습니다. 사진상에 그런 내용이 없다. 현황조사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 유치권은 경매 진행 중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 시점을 다시 자꾸 경매 개시 결정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따지자면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매 개시 등기 이전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한 사람이라면 유치권 주장자가 승소를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지나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나 기타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항이 되면 대법원 판례는 여지없이 유치권 주장자의 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유치권자를 만나러 갑니다. 자기 돈을 실제로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또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일단 현장에서 만나보고 서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90%, 95%는 다 가짜들입니다. 다 가짜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설령 법원에다가 어떤 서류들, 유치권 신고서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다 해도 다 하나같이 조잡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공사를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이 유치권 신고서에 첨부된 이 서류들이 너무나 조악한 말이 안 되는 신고서라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하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한번 방문을 해보면 그런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가짜 유치권을 제출했다는 거죠. 허위 유치권. 허위 유치권들이 그렇게 비일비재합니다. 95%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한 60, 70% 정도는 유치권 신고서에 나와 있는 그 주소지로 가보면 다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그 업체나 그 사람이 그곳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